비가 미세하게 흩어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공기는 축축했지요. 한강 위 안개가 낮게 깔렸고 아파트 단지는 회색으로 눌렸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깊었지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김이 올랐습니다. 향은 진했지만 속은 비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이 선명하게 튀었습니다. 8해의 결혼이 그 소리처럼 고르게 흘렀지요. 규칙적이고 무미한 리듬. 한서아는 이미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머리는 단정했고 베이지 코트가 어깨를 타고 흘렀습니다. 입술에 유난히 도드라진 광택이 번졌습니다. 평소에는 쓰지 않던 진한 분홍이었지요. 점심 전에 다녀올게요. 그녀가 말했어요. 어디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 사람 잠깐 만나요? 금방이죠. 창틀에 빗방울이 줄을 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현관 센서 등이 늦게서야 꺼졌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함이 오히려 소란스러웠지요. 컵이 식탁에 닿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요즘 말을 아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싱크대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오늘은 차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래 미뤄둔 일이지요. 지하 주차장은 습기 냄새가 났습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검은 세단의 표면에 빗물이 점처럼 붙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어요. 공기가 눅눅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여름옷 상자가 보였습니다. 접힌 수건, 낡은 우산, 몇 개의 빈 상자. 그 아래 얇은 천이 덮인 금속성 물체가 하나 있었지요. 손끝에 차가운 감촉이 닿았습니다. 작은 은색 상자였습니다. 규격은 서류 상자 크기. 모서리는 스크래치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잠시 손을 뗐습니다. 심장이 2번 빠르게 뛰었어요. 잠금은 지퍼형이었습니다. 고리를 잡아당겼지요. 안쪽에서 금속이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상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향수와 가죽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안에는 장난스러운 광택의 물건들이 가지런했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용도. 얇은 가죽 스트랩, 작은 금속 고리, 손에 익지 않은 모양들, 그리고 더 안쪽 검은 천 포켓에 얇은 휴대전화 하나가 납작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원을 누르니 잔열이 남아 있었지요. 뭐지? 목소리가 트렁크 안에서 흩어졌습니다. 농담이지요. 누가 대답하듯 속으로 말했습니다. 서아는 보수적이었습니다. 데이트 초반, 지하철 계단에서 제 손을 뿌리며 웃던 사람이었지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녀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계획적으로 살았어요. 청약, 적금, 보험. 달력에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움직였지요. 침실의 등 스위치도 정해진 시각에 꺼졌습니다. 밤들은 잔잔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조용했지요. 상자 안의 물건들은 그 잔잔함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휴대전화의 화면에는 띄엄띄엄 메시지 알림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지운 기록의 그림자. 통신사 로고가 낯설었습니다. 젤의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먼지가 거의 없었지요. 최근의 사용감. 논리가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상자를 닫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뚜껑이 무게를 늘렸지요. 저는 상자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철판이 낮게 울렸어요. 주차장 바닥에 물 웅덩이가 흔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돌아오는 길, 등이 서늘했습니다. 손잡이에 닿은 손바닥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집으로 올라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줄기가 더 굵어졌습니다. 길 건너 가로수 잎이 젖어 눕듯 흔들렸습니다. 제 머릿속도 무게중심을 잃었지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서아의 SNS는 변함없었습니다. 회식 사진, 팀회의, 평범한 회색 배경의 오피스. 그러나 향수 냄새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달콤했고 오래 남았지요. 거실 테이블 위 택배 영수증이 한 장 뒤집혀 있었습니다. 습관대로 각을 맞춰 정리하려다 멈췄습니다. 영수증 모서리에 클럽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강남. 지난주 금요일. 금액은 높았습니다. 우리 둘은 그런 곳을 가지 않았지요. 저는 그날 야근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찍 잔다고 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가 돌아왔습니다. 코트의 물기를 털었습니다. 향기가 실내로 들어왔지요.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눈꼬리가 조금 올라갔고 입술은 여전히 반짝였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제가 말했어요. 비가 와서요. 아, 점심은 먹고 왔어요. 그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향수 바꿨지요? 그런가요? 샘플이에요. 그녀는 곧장 침실로 들어가 코트를 걸었습니다. 옷걸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저는 말끝을 삼켰지요. 대화는 이쯤에서 늘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엌 조명 아래 그녀의 옆얼굴이 매끈하게 반사되었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이 따라왔어요.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머리가 아파서요. 그래요. 저녁 무렵 서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넘겼습니다. 화면의 밝기가 낮았습니다. 알림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지요. 저는 책장을 뒤적이는 척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잠시 멈췄고 미묘한 미소가 스쳐갔습니다. 사소했지만 낯선 표정이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잠들었습니다. 호흡은 고르고 얕았지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천장을 보았습니다. 실링팬의 그림자가 원을 그렸습니다. 생각이 돌아갔지요. 8해의 작은 습관들. 주말 장보기, 분기별 여행, 기념일의 간단한 케이크. 사진 속 우리는 늘 반듯했습니다. 틀림없이 맞는 조각들이었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금이 갔습니다. 아니, 금은 오래전에 생겼고 저는 이제야 손가락으로 그 틈을 더듬은 것뿐이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비는 잦아들었지요. 복도 끝에서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렸습니다. 서아의 화면이 반짝였다 꺼졌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요. 침묵은 늘 친절한 편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주차장의 은색 상자가 다시 열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형태가 선명했지요. 차갑고 반듯한 모서리, 그리고 낯선 휴대전화의 빛. 아침이 왔습니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식빵을 구웠고 블루베리 잼을 발랐습니다. 커피가 한 번 더 끓었습니다. 출근 복장은 단정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괜찮았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여전히 제자리에 놓인 듯 했지요. 현관 앞에서 그녀가 신발끈을 조였습니다. 손목에 묻은 향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문을 잡아주었습니다. 오늘도 늦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마요. 프로젝트 막바지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천천히 아주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상자는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 향수도, 영수증도, 진동도 마찬가지였지요. 작은 점들이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선은 문까지, 그리고 그 너머까지 뻗었습니다. 현관등이 꺼졌습니다. 집안 공기가 변했습니다. 그 변화는 작았지만 또렷했지요. 저는 거실로 돌아와 메모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눌렀습니다. 허공에서 무언가 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칼날 같았지요. 그날 오후 저는 반차 신청을 넣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개인 사유. 화면의 제출 버튼이 차갑게 눌렸습니다. 손가락이 잠깐 멈췄지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어제의 일상이 아니라고요. 상자의 뚜껑은 이미 열렸습니다. 되돌릴 수 없지요. 배신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고 비는 도시의 잔등 위에서 마지막 반짝임을 흘렸습니다. 긴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올라갔습니다. 문턱을 넘는 발걸음처럼 아주 또렷하게요. 창문에 남은 빗자국이 말랐습니다. 토요일 오후의 잔향이 벽에 붙었지요. 저는 메모지를 접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글씨가 2번 접히며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은 얇게 긴장했어요. 표면은 조용했습니다. 플래시백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겨울이었지요. 서아가 출근길에 목도리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회의가 늘었어요. 그 주 내내 늦었습니다. 그때는 믿었지요. 저도 바빴습니다. 연말 결산, 고객 미팅, 야근. 그러나 집에 들어오면 그녀의 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달고 길게 남았지요. 칫솔컵의 칫솔 각도가 바뀐 날도 있었어요. 사소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었습니다. 봄에는 립밤이 바뀌었고 초여름에는 손톱 길이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듯 미세하게 매니큐어 선이 빗돌았지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대화로 넘어갔습니다. 괜찮지요. 바쁘니까요. 말은 정리했지만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을 계획했습니다. 표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기로 했지요. 먼저 차로 내려갔습니다. 트렁크는 닫힌 채였습니다. 손바닥이 기억을 떠올렸지요. 은색 상자. 그러나 오늘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을 택하기로 했어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블랙박스 메뉴를 열었습니다. 주차 충격 감지 영상. 날짜가 줄지어 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9시 18분. 재생을 눌렀지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어두운 지하 주차장. 그녀의 코트 자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뒤 낯선 구두 끝이 프레임에 찍혔습니다. 남자의 구두코였지요. 영상은 짧게 끊겼습니다. 다음 파일. 밤 9시 47분. 트렁크 쪽이 열렸습니다. 은빛이 번쩍였습니다. 상자의 모서리였습니다. 손이 2개 겹쳤지요. 그녀의 손과 다른 손. 저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2번 내려앉았지요.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USB에 날짜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옮겼습니다. 진행바가 천천히 채워졌습니다. 거실로 올라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도 앱을 열었습니다. 영수증에 상호를 입력했습니다. 위치가 떴지요. 강남의 모서리. 고급바. 사진 리뷰를 넘겼습니다. 낮은 조명.
진한 유리잔. 테이블 간 간격이 가까웠습니다. 예약 전용. 저는 메모의 시간을 적었습니다. 금이 10, 0, 22, 0. 그날 저녁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야근이었지요. 22시 10분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퇴근했어요? 답장은 늦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요. 그 사이 일시간의 공백. 오늘은 그 공백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코트를 걸치고 나갔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탔지요. 반은 유리문 뒤에서 낮은 음악을 흘렸습니다. 호스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문의만요. 지난주 금요일에 친구가 이곳에 카드 지갑을 두고 갔어요. 성함을 여쭤도 될까요? 한서아요. 혹시 분실물 접수 기록이 있을까요? 직원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잠깐 사라졌다가 분실물 상자를 들고 나왔지요. 카드 지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접수 장부에 작게 메모가 있었습니다. 금 20일 40 고객 문의 자리 이동. 저는 조심스레 덧물었습니다. 혹시 CCTV 확인은? 죄송합니다. 내부 규정상 제공이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구태여 밀지 않았지요. 대신 공간을 외웠습니다. 입구와 카운터 사이의 거리,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 뒤편 비상 출구 위치.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패턴. 테이블 7번에서 커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의 손이 여성의 어깨를 감쌌지요. 익숙한 동선. 저는 시선을 떼었습니다. 관찰은 충분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을 내려서 골목에 섰습니다. 담배 냄새가 떠돌았지요. 서늘했습니다. 휴대폰을 열고 메모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규칙, 금요일 밤, 자리 이동, 동반자. 다음은 휴대전화였습니다. 트렁크의 얇은 폰. 오늘은 그것을 확인해야 했지요. 집으로 돌아와 시간을 맞췄습니다. 그녀가 샤워하는 틈. 물소리가 일정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열쇠를 챙겨 내려갔습니다. 트렁크가 부드럽게 올라갔지요. 상자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내부 포켓에서 폰만 뽑았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떴습니다. 잠금 화면에는 알림이 점처럼 남아 있었지요. 메시지 1. 보낸 사람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지은. 그러나 내용 미리 보기는 이상했지요. 오빠, 내일 8시에. 어투가 어긋났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면 캡처음과 폰 자체의 시계를 함께. 시간 증명은 중요했지요. 욕실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폰을 원래 위치에 넣었습니다. 트렁크가 닫히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리지 않도록 천천히 내렸습니다. 손끝이 젖어 있었습니다. 땀이었지요. 계단을 올라와 아무 일 없다는 듯 거실 조명을 켰습니다. 그녀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습니다. 왜 어두워요? 전기요금 아끼려고요. 제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대화는 짧았습니다. 그러나 눈동자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제 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입술을 깨물었지요. 우리는 텔레비전을 켜고 날씨를 보았습니다. 일요일의 맑음, 월요일의 흐림. 화면 아래 주가 지수가 흘렀습니다. 침묵이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늦게 그녀가 잠든 후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증거 폴더를 분리했습니다. A. 블랙박스, B. 영수증 동선, C. 폰알림, 파일명의 날짜와 시각을 붙였지요. 꼼꼼히 반복적으로.
실수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손이 차분해졌습니다. 마음은 반대로 단단해졌지요. 다음 날 저는 반차를 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녀의 회사 건물 근처로 갔지요. 로비 카페에서 자리를 잡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12시 58분.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회색 코트, 검은 코트, 네이비 코트. 그녀가 보였지요.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1시 5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셔츠 단추가 한 칸 풀려 있었지요. 둘은 짧게 인사했습니다. 손끝이 스치고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몸의 각도는 자연이었지요. 몇 번의 만남이 쌓인 각도. 저는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으로 새겼습니다. 사진은 나중에도 얻을 수 있지요. 오늘은 패턴을 확보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화장실 쪽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남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잠금 화면에 민우라는 이름이 반짝이다 사라졌지요.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름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강민우. 가능성이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보다 상냥하게 굴었습니다. 피곤하지요?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게요. 고마워요. 금요일은 늦게 써요? 아마요. 마감이 겹쳐요. 그래요. 조심히 들어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미소가 거울 같았지요. 속은 울퉁불퉁했지만 표면은 매끈했습니다. 설거지 물에 거품이 일었습니다. 거품이 터질 때마다 계획이 또렷해졌지요. 그 주 금요일 저는 퇴근을 서둘렀습니다. 집 근처에서 택시를 잡아봐 근처 골목에 내렸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20시 12분. 바 출입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갔습니다. 20시 34분. 남자가 따라 들어갔지요. 저는 맞은편 편의점 앞에서 영수증을 받는 척 서 있었습니다. 21시 43분. 둘이 비상출구로 나왔습니다. 거리의 소음이 낮게 흐르고 남자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스쳤지요. 택시 문이 열렸습니다. 둘은 함께 타지 않았습니다. 시간차로 움직였지요. 익숙한 습관. 저는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블랙박스 메모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22시 19분. 지하주차장. 트렁크. 상자. 손. 이번에는 프레임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손이 상자를 들어 올릴 때 금속 표면에 그녀의 얼굴이 작게 비쳤지요.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눈가에 지워지지 않는 웃음선이 얇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재생을 멈추고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백업했습니다. 외장하드에 한 번, 클라우드에 한 번. 중복은 안전이었습니다. 책상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왔지요. 저는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변명도 우연도 아니었지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눈앞에 나열되어 있었어요. 날짜, 시간, 장소, 동선, 패턴, 표정. 거실을 가로질러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바닥처럼 깔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까지지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아직 움직였지만 결의가 더 무거웠습니다.
복수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지요. 그런데 제 안에서 그 단어가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래, 정확히, 상처 없이 움직이는 칼 같은 것.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지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다음 단계, 전문가, 기록, 법. 펜촉이 종이를 눌렀습니다. 잉크가 번지지 않았지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정은 접고 증거는 펼치기로 했지요. 저는 파일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결의가 또렷해졌습니다. 조용했지만 확실했지요. 끝까지 가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요. 서초의 빌딩 숲 사이로 바람이 길게 흘렀습니다.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힘없이 오르내렸지요. 법률사무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얇게 났습니다. 제가 먼저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USB와 출력물을 정렬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가 제목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고정되었지요. 박지훈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안경 너머 시선이 빠르게 서류를 훑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전부 가져오셨지요? 네. 블랙박스 영상, 영수증, 알림 화면 캡처, 그리고 오탐정의 보고서입니다. 좋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시간선 먼저, 진술은 최소화. 객관 자료로 밀어붙입니다. 우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내용 증명 초안이 화면에 떴지요. 문장은 단단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인 부정행위, 증거일체 첨부, 협의 불응 시 민사상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불이익.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다물었지요. 오후에는 가정법원 접수 창구로 갔습니다. 접수번호가 전광판에 떴지요. 손에 쥔 접수증이 얇게 떨렸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서도 함께 냈습니다. 숙박업소 출입기록 보존 요청, 카드 사용 내역 확인, 탐정 보고서의 원본 파일 제출 계획. 절차는 느렸습니다. 그러나 굽지 않았지요. 이틀 뒤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녀에게 그리고 강민우에게도. 회사로 보냈습니다. 봉투의 붉은 도장이 눈에 밝혔지요. 그날 오후 그녀의 회사 로비에서 작은 파문이 돌았습니다. 메신저 창에 소문이 비집고 들어갔지요. 내용 증명 받았다더라. 개인일로 법무팀 호출. 낮은 목소리들이 부딪혔습니다. 회사 인사팀 면담실. 가로등빛 같은 형광등 아래 그녀가 앉았습니다. 표정은 굳었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매끈히 반짝였지요. 대화가 짧게 오갔습니다. 사생활 문제로 외부 기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오해예요. 확인해 보시면 회사 명예와 직무 관련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 확인에 협조해 주세요. 그 시각 저는 변호사와 함께 상대 측 대리인의 첫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스피커폰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났지요.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부인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신문기 일의 영상부터 보시지요. 박 변호사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합의로 해결할 의사는 증거 보존 기한이 임박해 서둘러야 합니다. 제안은 문서로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방 안 공기가 가볍게 바뀌었지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압박은 침묵으로 충분했습니다. 첫 조정기일. 회색 벽과 낮은 테이블. 양쪽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검은 재킷을 입었습니다. 눈 밑에 피로가 앉아 있었지요. 강민우는 지연되다 들어왔습니다. 시선이 불안했습니다. 의자 다리가 미세하게 끌렸지요. 조정위원이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말 대신 자료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시간이 도드라졌습니다. 22, 19. 지하주차장 영상이 재생되었지요. 트렁크가 열리고 은색 상자가 반짝였습니다. 손이 2개 겹쳤습니다. 다음 화면. 바의 비상출고 사진. 타임스탬프가 연속으로 이어졌지요. 이어서 휴대전화 알림 캡처가 떴습니다. 지은, 오빠, 내일 8시에. 짧은 문장. 그러나 용도가 분명했지요. 마지막으로 오탐정 보고서의 요약 화면. 동선일치. 특정일 반복. 숙박업소 출입 동시 포착. 글자가 차갑게 밝혔습니다. 상대 측 대리인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2번 두드렸습니다. 알림은 제3자의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을 보시지요. 박 변호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영수증이 확대되었습니다. 바의 상호, 카드 끝자리, 결제 시간. 그녀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현금 영수증, 자진 발급 내역. 시각이 이어졌지요. 2 영수증 사이 공백이 17분. 탐정의 현장 사진과 맞물렸습니다. 강민우의 목 근처 미세한 재떨이 자국. 바 테이블 배치도와 동일한 위치의 조명 얼룩. 자리, 이동 기록. 조각들이 맞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목젖이 작게 움직였지요. 손등이 휘어졌습니다. 그건 그녀가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명해 보시지요. 제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방안이 더 조용해졌지요. 강민우의 휴대전화에 알림이 떴습니다. 이름은 가려졌지만 예기치 않은 진동이 그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뒤집었습니다. 시선이 흩어졌지요. 상대 측 대리인이 뒤늦게 타협안을 꺼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정의 위자료와 사과문을. 수치가 빠졌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3천만 원 선에서. 증거의 강도에 비해 한참 모자랍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서 귀책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자리를 바꿔가며 말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균형은 이미 기울었지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서로를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창문틀에 고정했습니다. 바깥의 나무가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온한 화면이 안쪽의 균열을 더 선명하게 했죠. 기일이 끝나갈 무렵 박 변호사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상자의 금속 표면에 비친 미세한 얼굴 윤곽이 확대되었습니다. 프레임을 멈추고 스틸 이미지를 나란히 놓았지요. 동일인 식별, 탐정 보고서의 부록이 겹쳐졌습니다. 조명 각도, 비윤곽, 콧날의 그림자 길이. 과장은 없었습니다. 계산된 선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상간자 측 입장을 서면으로 내세요. 특히 부정행위 부인 여부를 명확히. 상대 대리인이 짧게 답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 섰습니다. 공기가 더 차가웠습니다. 그녀와 강민우는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멈췄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스쳤습니다. 속삭임이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체면이라는 얇은 막이 바람에 들렸지요. 붙잡을 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의 부서 메신저에 공지가 떴습니다. 인사위원회 소집, 사유는 비공개. 그러나 모두가 알았습니다. 팀장은 말을 아꼈지요. 동료 하나가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더 정확했지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해가 빠르게 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빛이 하나둘 켜졌지요. 저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다음, 손해배상 청구 정식 제기, 상간자 포함, 카드 숙박 사실조회 보완, 펜이 종이를 눌렀습니다. 잉크가 고르게 스며들었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공개 번호였습니다. 짧은 숨소리 뒤에 그녀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도윤, 잠깐만 얘기해요. 오해가 있어요. 오해를 없애려고 오늘 하루를 썼습니다. 한 번만. 변호사에게 말씀하세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방안이 다시 비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심장이 크게 울리지 않았지요. 분노는 이미 모양을 바꿨습니다. 차갑고 얇은 결이, 서류처럼, 도장처럼. 다음 날 법원 우편 발송 내역이 갱신되었습니다. 청구 취지와 원인, 증거 목록이 정리된 채로 상대에게 갔지요. 회피할 구멍은 작아졌습니다. 사실은 좁은 문을 통과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은 오래가고 무겁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USB를 손에 올렸습니다. 금속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은 안정이었습니다. 복수는 과장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정확해야 했지요. 이미 칼날은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이제부터 상처는 봉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유리창에 제 얼굴이 얇게 겹쳤지요. 결말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디서 무너질지 알고 있었지요. 바로 기록 위에서, 도망칠 수 없는 곳에서. 서울의 초겨울은 빠르게 식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단단했지요. 길 위의 바람은 마른 낙엽을 낮게 굴렸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세상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지요. 내용 증명 이후 한 달. 사건은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공식 발표를 내지 않았지만 소문은 이미 층마다 번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이름이 돌고 복도 끝에서 시선이 머물렀지요. 그 여직원 말이야. 강민우 씨하고 그 일. 목소리들은 낮았지만 칼날 같았습니다. 서하는 회의 자리에서도 말이 줄었습니다. 팀장은 회의록을 그녀 대신 작성했고 이메일 끝 인사말이 형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점심을 함께하던 동료가 사소한 이유로 자리를 옮겼지요. 로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순간 다른 직원이 인사를 피했습니다. 계단 위 조명이 깜박였고 유리창 너머의 그림자조차 희미했습니다. 퇴근길, 그녀는 늘 검은 마스크를 썼습니다. 택시를 잡을 때 손이 떨렸지요. 전화를 걸어도 받는 이는 줄었습니다. 친구들은 메시지를 읽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SNS 계정은 비공개로 바뀌었고 게시물은 사라졌습니다. 조용한 퇴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우. 그 역시 회사 조사 결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품위 손상이라는 문장이 공문에 찍혔지요. 그는 며칠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소식은 오래가지 않아 들렸습니다. 이후 그는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협력사에서도 연락이 끊겼고 거래처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술집에서 몇 번 목격되었습니다.
어깨가 처지고 셔츠 단추는 풀려 있었지요. 한 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냥 실수였어. 그가 중얼거렸다는 말을 누군가 전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무너뜨리지. 저는 속으로 답했습니다. 법원은 첫 심리 이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행위 인정. 혼인 파탄 책임 전적 기속. 재산분할 7, 3. 위자료 5천만 원. 결정문은 명확했지요. 도장은 붉었습니다. 그 색이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 저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송달 완료 후 집행 준비해 주세요. 며칠 뒤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윤, 제발 한 번만 만나줘요. 읽지 않았습니다. 10시간 후 또 한 줄. 이건 벌이 너무 커요. 내가 다 감당 못해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벌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유라고 적었다지요. 보도자료처럼 짧은 문장. 이후 그녀가 어디로 이사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동명의였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잔금 정산 후 남은 돈은 그녀 몫으로 일부만 지급되었지요. 변제에 쓰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우연히 편의점 앞에서 그녀를 봤습니다. 계산대 뒤 하얀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묶지 않았고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지요.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빛에 불빛이 남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던 젊은 손님이 물었지요. 그분 예전엔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 회사 사람 아니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아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스쳤습니다. 냉기가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복수의 끝은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종결이었지요. 책상 위에는 판결문과 새 계약서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로의 정근 제한. 서초를 떠날 계획이었지요. 가구 몇 개를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죄의 그림자인가.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하나의 진실만은 확실했습니다. 책임은 선택의 결과라는 것. 누구도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은행 계좌에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위자료와 분할금의 일부였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묘하게 무게가 느껴졌지요. 저는 그 돈으로 한강이 보이는 작은 원룸 계약금을 냈습니다. 낯선 동네였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이사 첫날 창문을 닦으며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걷고 차는 멈췄다 달렸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안의 공기가 바뀌었지요. 저녁이 되어 불을 끄고 앉았습니다. 손에 남은 잉크 자국이 희미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기록과 침묵뿐이었지요. 전화기가 한 번 울렸습니다. 번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 꺼버렸습니다. 대신 커튼을 걷었습니다. 겨울 하늘 아래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같기도 마지막 증언 같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상자도 기억도 모두 닫혔습니다. 다만 교훈만 남았지요.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남길지 결정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잠이 깊게 들었습니다. 겨울이 끝났습니다. 강변의 얼음이 깨졌지요. 바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복수는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은 서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봉투에 붉은 도장만이 몇 개 남았지요. 이제 매듭을 살펴볼 차례였습니다. 새 집은 작았습니다. 창문은 낮았고 빛은 얕게 들어왔지요. 저는 가구를 최소로 들였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얇은 매트리스. 저녁이면 창밖 불빛을 세웠습니다. 불빛은 늘 같은 시간에 켜졌다 꺼졌지요. 규칙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출근길은 한강 다리를 가로질렀습니다. 물 흐름이 일정했지요. 저는 그 흐름에 맞춰 걸었습니다. 호흡을 세고 발걸음을 고정했습니다. 마음속 소음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분노는 더 이상 일정을 방해하지 않았지요. 주말에는 오래 미뤄두었던 정리를 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골랐습니다. 웃는 얼굴도 차가운 뒤통수도 섞여 있었지요. 저는 사진 몇 장을 남기고 나머지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름 없는 상자였습니다. 보관, 라벨을 붙였습니다. 파기 대신 기록을 택했지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걱정을 오래 걸렸지요. 괜찮니? 네. 이제 정리됐습니다. 원망만 하다 보면 내 삶이 멈춘다. 알아요. 멈추지 않으려 해요. 통화는 짧았습니다. 그러나 다정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목소리가 또렷해졌지요.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할 말을 정확히 했습니다. 상사의 대답이 간단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신뢰는 묵음처럼 쌓였습니다. 한 번은 동료가 술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오래 망설이다가 나갔지요. 조용한 바였습니다. 잔을 들어 올릴 때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잠을 잘 잡니다. 그렇다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설명보다 휴식이 필요했지요. 서아의 소식은 드물게 들려왔습니다. 이직이 어려웠다지요. 작은 집으로 옮겼고 야간 근무를 했다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변했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말수가 줄었다고요. 저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조롱도 하지 않았지요. 책임은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계산대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시선이 잠깐 엇갈렸습니다.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조심스레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리고 말을 잇지요. 그때 미안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그 질문은 이제 본인에게 하세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는 대상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저는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타인의 짐이 되지 않았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문장은 짧았습니다. 분노는 지나갔다. 상처는 남았다. 상처는 관리한다. 저는 무릎에 손을 얹고 호흡을 붙들었습니다. 상처도 습관처럼 가라앉았지요. 한동안 상담을 받았습니다. 침대 없는 방,
낮은 의자, 조용한 질문. 상담사는 기록을 권했습니다. 감정보다 사실을 적으라고 했지요. 저는 날짜와 사건, 판단과 선택을 나눴습니다. 글의 구조가 삶의 골격을 세웠습니다. 강민우에게도 소식이 왔습니다. 소송 서류의 이행 확인이었습니다. 짧고 건조했지요. 메모 끝에 작은 문장이 붙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저는 한 줄만 보냈습니다. 책임이 이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감정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법과 예절이면 충분했지요. 봄이 깊었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다리를 건너 공원을 돌았습니다. 심장이 일정하게 두드렸습니다. 달릴수록 머리는 단순해졌지요. 지금만 남았습니다. 발소리, 숨소리, 바람, 분노의 어휘가 몸 밖으로 흩어졌습니다. 옛 동네를 일부러 지나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는 그대로였지요. 유난히 반듯했습니다. 그 앞에서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미련을 붙잡는 대신 방향을 골랐지요. 앞으로. 직장에서는 후배 한 명을 맡았습니다. 산만했지요. 실수도 잦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빨리보다 정확이 먼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은 성취가 쌓였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생각보다 조용히 효율적이었지요. 복수와는 다른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이따금 밤에 창문을 열고 도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이크 소리, 멀어지는 구두 소리, 멈추는 버스. 그 소리들 사이에 제 호흡이 섞였지요.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그 흐름 안에 있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합류였지요. 서아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잘 살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그 말은 작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끝났고 각자의 시간이 시작되었지요. 지금의 저는 매일을 작게 정리합니다. 씻고, 먹고, 움직이고, 기록합니다. 주말에는 빨래를 널고, 책을 읽고, 커피를 갈지요. 계획은 단순하지만 성실합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방식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견고하지요. 언젠가 누군가 새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상처 위에 급히 무언가를 세우지 않겠습니다. 기초를 다지고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올바르게 사는 일이라 믿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없게 흩어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불을 끄지요. 방 안이 어두워졌지만 마음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이해와 수용, 책임과 단정. 네 단어가 오늘을 붙잡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며 짧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살아있는 하루에 대한 인사였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고르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깊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